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제 이렇게 큰 많은 청중이 모인 곳에서 대중 강연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데요. 아무튼 저는 오늘 뇌과학의, 즉 우리나라 뇌과학의 현실과 미래에 관해서 약 40여 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오늘의 얘기 순서는 과연 뇌 연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뇌과학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는 현대사회에서 뇌 질환에 대해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든 뇌, 우울한 뇌, 고생하는 뇌.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중추신경계의 신약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즉 저희 사업단 과기부의 국가 중점 연구비를 받아서 수행하는 저희 뇌기능 프론티어 연구 개발 사업단의 저희들의 최근의 연구 성과랄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자가 하나 발생했는데 깜빡 못 쳤네. 카렌다인데요.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구상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일단 점지하고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천문학자들은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사는 것이 우주에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또한 사실이고요. 지구가 생겨난 지 45억 년이 됐다고 저희가 짐작할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카툰은 이 한 달짜리 달력입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해서 만약에 이 달력상의 하루를 1억 5천만 년으로 고려한다면 지구의 탄생은 약 45억 년 정도가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지구상에서의 생명체는 3일과 4일, 그러니까 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 40억 년 전에 지구상에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생명체는 하등 생물에서부터 약 20일째 되는 날 인간과 같은 진핵 생물, 그러니까 핵막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출현했고요. 다세포 생명체, 그리고 공룡의 출현은 29일째, 포유동물, 사람을 포함한 포유동물은 30일째 출현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간은 30일의 마지막 10분에 해당되고, 기록된 역사에서 볼 때 저희들은 30초에 해당하는, 즉 예수가 탄생한 기원 후 20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전, 기원 전까지 고려해도 지구의 역사에서 볼 때는 마지막 한 달에 10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지구상에서의 인간의 위치, 우리는 좀 더 겸허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근본 원리는 무엇이겠는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수백만 종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미 사라진 공룡과 같은 그런 생명체도 포함해서 고래, 인간과 가까운 강아지,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사람, 무궁화꽃, 현화식물, 소나무, 기타 등등 이와 같이 다양한 생명체를 꿰뚫는 근본 원리, 생명의 암호는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1950년경 왓슨과 크릭은 이른바 DNA의 이중나선을 제창함으로써 생명의 정보는 DNA에서 전사에 의해서 RNA가 만들어지고, RNA는 번역이 돼서 생명체 활성 물질인 단백질,
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생명의 기본 틀은 실제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정보는, 생명의 코드는 DNA에서 RNA로, RNA에서 단백질로 정보가 흐르게 되어 있는 게죠. 신경과학도 생명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근본 원리에서 실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경과학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기 보이는 간단한 카툰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즉 신비에 쌓여 있는 뇌의 퍼즐을 신경생물학적인 입장에서 풀고자 하는 것이 현대 신경생물학의 하나의 목표이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뇌의 신비를 탐색하는 연구는 21세기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이자 또한 마지막 프론티어다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경과학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거냐? 실제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간단한 카툰에서 신경과학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어느 날 직장에서 피곤해서 돌아온 남자가 맥주 한 잔을 들면서 TV만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시큰둥하게, 서양 사회에서는 이럴 경우에 What's matter?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침울해? 당신 웬일이야? 이렇게 묻는 게죠. 거기에 대해서 남편은 Never mind, 신경 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저희들은 평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matter, 물질과 mind, 마음을 굉장히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물질과 마음을 혼동해서 쓰는 이것이 이야말로 신경과학의 어떤 기본을 들여다보는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실 17세기 데카르트 이래 물질과 마음을 구분하는 심신 이원론이 서양 사회는 물론 동양 사회까지 지배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신경과학은 물질과 마음은 하나다, 그것을 신경생물학적인 언어로 해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은, 뉴로사이언스는 크게 봐서 두 개의 분야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가 하드 뉴로사이언스, 즉 저희들처럼 세포나 분자 수준에서 뇌 구조와 기능을 신경생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일단의 연구가 있는 반면에, 소프트 사이언스라는 것은 인식, 감정, 판단, 언어, 학습, 기타 등등 지금까지 심리학과 철학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범주에 있던 이런 일련의 뇌 고등 기능을 신경생물학적인 언어로 해독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신경과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됐는지요? 또 다른 카툰 하나 동원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이 말은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면 이 말을 다 접해봤는데요. 이것은 저명한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몇백 년에 걸쳐서 인간의 지적인 사회를 지배해왔고요. 아주 불과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은 뇌의 존재를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존재론을 얘기하겠는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우나무로라는 철학자인데요. 이분은 방법서설에서 데카르트가 한 말을 바꾸어서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즉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실제 뇌의 존재, 학습, 기억, 인지를 수행할 수 있는 뇌를 배제하고 우리는 결코 존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말을 또 바꿔 말한다면 나는 뇌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나는 기억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리고 최근에 그 신문을 보다가 흥미있는 그런 문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분의 그 성함은 카사노바입니다. 카사노바 하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썬데이 서울에 많이 나오던 이름이에요. 아주 그 유명한 뭐 여사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실제 이분은 굉장히 그 저명한 그 철학자이자 여행가였답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그는 나는 느낀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텍토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일종의 접한다는 얘기죠. 즉 인간은 환경과 대화하면서 많은 정보를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상당히 그 가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생명체는 환경과 대화 속에서 많은 정보를 받게 되고 그 정보를 뇌에서 프로세싱하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앞에서 보여드린 그 카툰과 이 세 마디가 어찌 보면 신경과학의 그 기본적인 그 틀을 꿰뚫고 있다고 적어도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결국은 사람의 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건데요. 간략하게 사람의 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게는 1300에서 1500g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는 우리가 한 손으로도 들 수 있는 멜론 크기만한 거죠. 뼛속에 쌓여 있으나 실제는 그 순두 모양 굉장히 물컹물컹한 조직입니다. 실제는 체중의 약 2.5%에 달하고요. 뇌가 소비하는 그 에너지가 사람이 소비하는 에너지 전체의 20%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사 기능이 활발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산소를 운반하는 혈류량도 많고요. 연구에 의하면 좌뇌와 우뇌가 약간은 기능적으로 비대칭적이다라는 사실도 알려 있어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그런 그 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뇌를 소우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와 평균 잡아 1000개의 시냅스를 연접을 이루었다 했다고 간주했을 때 이 숫자는 1000조 개의 시냅스인 거죠. 시냅스라는 것은 신경계에서 전기 신호의 그 신호로서 정보를 교환하는 하나의 그 단위가 되겠는데요. 상상할 수 없이 복잡한 거죠.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신경과학은 아주 발전이 더디게 됐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지체해 왔던 것은 사실인 거죠. 간략하게 그 뇌의 진화에 대해서 사람을 포함한 지구상의 전 생명체, 뇌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 뇌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제일 먼저 발달한 것은 이 파충류의 뇌라고 얘기하는 생존의 뇌입니다. 즉 생체 머리 위에 말초계에서 저희는 생존해 있다면 늘 심장이 뛰어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 뛰는 맥박, 호흡을 관장하는, 뇌가 통제하는 그런 기능이 진화적으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진화가 됐냐면은, 외부에서는 각종 그런 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 feeling brain, 감정의 뇌가 발달했고요. 마지막으로 고등생물에서는 이 피질이 급격히 이 부피가 늘므로써 사고의 뇌가 발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의 진화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현상은 실제 뇌의 발달도 중요하나 그 먼저 이렇게 직리본, 호모 엘렉트로스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뇌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틀은, 뇌는 그렇게 여러 부분이 이렇게 구획지어져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 시각의 그런 그 중추를 수행하는 부분, 어떤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중추신경계의 그런 CEO라고 부르는 우리 전 프리프론탈 코텍스, 기타 등등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구획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그 신경과학에서 우리가 뇌를 들여다볼 때 꼭 지녀야 될 생각인 겁니다. 실제 이 그림은 초등학교 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신문 기사에 난 하나의 그 글을 인용하고자 하는데요. 인지과학이라 하면 그 뇌를 신호 정보 처리 하나의 기관으로, 즉 컴퓨터로 간주해 가지고 인간의 고등 기능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이름하여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인지과학입니다. 인지과학의 굉장히 유명한 석학인 미국 터프트 대학의 그 데니엘 데넷이라는 분이 한 4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설명될 수 없는 의식적 경험의 속성은 없다. 그런 속성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 즉 생물학을 무시한 질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결국 과학적인 입장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신경과학이라면은 결국 신경과학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아무리 복잡한 고위 기능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경과학이란 과연 무엇이냐? 거듭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뇌는 생명현상의 사령탑인 게죠.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뇌를 이해하고자 하나 사람의 손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실험 동물을 가지고 일하고요. 결국 뇌를 이루는 아까 말씀드린 1000억 조나 이르는 신경세포가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신경세포에 대한 생물학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뇌의 고등 기능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현대 신경과학의 주된 주류입니다. 따라서 신경과학은 굉장히 포괄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자 수준에서 세포 수준에서 시스템, 행동, 인지, 또 공학적인 모델링에 이르는 광범위한 그런 영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잠깐 신경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뇌, 해부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나 그걸 다 우리는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고는 이것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이 신경과학의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몇몇 사람들의 업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틀을 들려면은 우리는 멘델의 유전학과 진화론을 주창한 찰스 다윈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실제 지구상에서 있어서의 수많은 생명체들에 대한 생명의 원리를 들여다보는 기본 틀을 제공했습니다. 유전의 원리, 또 자연 도태의 원리.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이 두 사람을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명한 신경 해부학자인 산티아고 카할, 이분은 스페인 사람입니다. 또 저명한 아주 걸출한 전기생리학자인 찰스 쉐링턴, 이 두 사람이 19세기 말에 노로날 독트린, 신경계의 독트린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므로써 결국 아무리 뇌가 복잡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위 신경세포의 수준에서 뇌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론을 확립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0년 더블 힐릭스가 밝혀진 이래 분자생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분자생물학과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새로운 그런 모던 신테시스, 현대적인 그런 신경과학의 추구가 성립됐다고 적어도 저는 생각합니다. 거듭 이게 뉴런의 모양인데요. 뇌의 기본 단위고요. 다른 것은 보통 세포가 똑같습니다. 세포의 중심체 핵이 있고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ATP를 생산하는 마이토콘드리아, 어떤 분비성 물질을 조절하는 소포체, 다른 것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차이점을 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브랜치가 나 있고요. 또
길게 이렇게 뻗쳐 있는 이런 액선, 축색이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그 구조적인 특징이고, 이 구조적인 특징이 기능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얘기를 좀 바꿔서 전 세계적으로 신경과학의 어떤 연구 동향이랄까요? 흐름을 잠깐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그 줄기세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그것은 그 배아 줄기세포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상대적인 의미로 성체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특히 신경계에 있는 줄기세포를 우리는 신경줄기세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의 발견은 역사적으로 볼 때나 과학적으로 볼 때나 실용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19세기의 그 저명한 신경해부학자인 산티아고 카할의 그 도그마에 의하면은 뇌를 이루는 신경세포는 태어날 때 완전히 그 숫자가 고정되고 더 이상 증식하거나 복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한다면 한번 태어났을 때 만들어진 신경세포와 그 신경세포 간에 이루는 신경망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지난 거의 100년 사이에 기본 하나의 도그마, 사실로 쭉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하나 최근 들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어요. 즉 다시 말한다면 이미 어른이 된 사람도 숫자는 적지만은 계속 신경세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원은 신경줄기세포가 뇌 속에 있기 때문이죠. 모든 신경조직에 다 있지는 않고 연구를 해본 바에 의하면 4곳에서 발견되는데요. 히포컴푸스라는 것은 우리가 해마라고 얘기하고요,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뇌 부위입니다. 그 다음에 척수액이 차있는 벤트리클, 냄새를 맡는 관장하는 그런 후각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심피질, 이 4개 부분에서 앞으로 신경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그런 줄기세포가 있다는 사실이 이 프레드릭 게이즈라는 저명한 미국 발생학자에 의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따라서 카할의 도그마가 최근에 들은 무너지는 꼴이 됐죠. 많은 사람들이 신경세포가 어떻게 신경줄기세포가 신경세포로 분화되는가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그지없고 아직 그 분자적인 메커니즘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신경줄기세포는 스스로 증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신경세포로 운명이 결정지어지고 적절한 위치로 이동해서 여기서 신경세포로 안착이 돼야지 그것이 하나의 기능 단위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자세한 기작을 밝히려는 신경생물학자들의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 일이 갖는 의미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즉 이미 어른이 됐지만은 스스로 복원력을 좀 갖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중풍에 걸렸다거나 뇌의 어떤 질병에 의해서 특정한 부분이 손상됐지만은 뇌는 스스로 그것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그 신경줄기세포가 갖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또 다시 바꿔 말한다면 실험동물에서는 연구가 됐는데요, 생쥐를 아주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 데서 키우게 되게 되면 이 신경줄기세포가 증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실험동물의 얘기를 곧바로 사람한테 적용시킬 수는 없으나 좋은 조건에서 훈련을 많이 받는다든가 좋은 환경에서 애정 속에서 부모님이 애를 키운다든가 하는 것은 신경줄기세포의 증식과 그것이 신경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고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지금은 당장 실효화가 되어 있지 않으나 뇌졸중으로 어떤 특별한 부분이 망가졌을 때 신경줄기세포가 증식해서 그 기능을 복원하도록 우리가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그런 신경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코 미래의 새로운 치료의 기법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자, 노고, 아주 무식한 말로 가지 마라 이런 말이죠. 노고. 근데 그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요. 아주 오랜 전부터
중추신경계의 축색은 재생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문명이 발달하면서 길에 자동차에 홍수가 있고요, 자동차 사고, 즉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척수 손상, 스파이널 코드의 그 손상을 받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치료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왜 그러면 척수, 즉 뇌와 척수가 그 중추신경인데요, 그것을 한번 손상을 받게 되면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매우 놀라웠게도 이 노고라는 그런 물질이 분비돼 가지고 중추신경계 축색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사실이 선단의 연구가 그 스위스 주리히의 슈바브에 의해서 일단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이런 노고 말고도 다른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서 노고 A, B, C, MAG 같은 물질들이 만들어지고요, 그것의 어떤 신호를 수용하는 리셉터에 대해서 연구가 됐고요, 그것의 신호 전달 기작에 대해서 목화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이런 노고의 항체, 노고의 이런 수용체를 차단해서 이 노고의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은 척수의 그런 그 척색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척수 손상의 치료의 길을 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뭐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이 노고 A의 항체를 처리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그 중추신경계 척색의 재생을 방해하는 이런 물질들을 밝혀내고 그런 신호 전달 기사에 관한 분자 세포 생물학적인 연구는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뇌영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즉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좋은 그런 기술은 뇌를 그 손금 보듯이 외과적인 손상을 주지 않고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그 가천의대 조장희 교수님께서 좀 더 그 심도 깊게 이 얘기를 하겠는데, 뇌영상 기법은 뇌에서 마음 혹은 비헤이비어, 행동 이런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입니다. 기술입니다. 즉 손상을 주지 않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한다든가 뇌의 아주 특정 부분에 흐르는 혈류량, 또 대사능 혹은 어떤 신경 전달 물질과 결합하는 그런 수용체를 우리는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것도 손상을 주지 않고 스캐닝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영상 기술이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CT는 뭐 흔히 들어보는 건데요, 뭐 펑셔널 MRI, 또 PET 이런 기술은 실제 이미 뇌질환 진단에 사용되고 있고요, 고등 기능을 연구하는 휴먼 브레인을 매핑하는 연구에도 동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과정에서 뇌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영상 기술은 굉장히 그 진단뿐만 아니라 인지 고등 기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인 게죠. 뉴욕타임즈는 몇 년 전에 미래 기술 산업에서 8대 기술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뇌 기계 접속 기술, 뇌와 기술을 연결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간략하게 그 맥을 얘기 드린다면 뇌가 활동을 할 때 밖으로 나오는 신호가 대부분은 정기적인 신호입니다. 이 정기적인 신호를 우리가 축출해 가지고 적절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기계적인 활동, 예를 들어서 척추 환자는 운동을 못 하는데요, 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코맨딩 시그널, 즉 명령어로 이 정기적인 신호를 의도적으로 전환해서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보 처리의 그런 그 신호를 가지고 외부의 기계를 가동시키는, 구동시키는 그런 일련의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나라와 같이 그 IT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뇌기계 접속 기술, 영어로는 그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그래서 BMIT, 그래서 BMIT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고집적 병렬 신경 활성도 측정 방법과
컴퓨터 사이언스의 발달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는 쥐가 172개의 신경세포의 활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을 지금 꽂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는 그런 컴퓨터 기판을 만드는 그 위에서 신경세포를 실제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질환에 의해서 특정 뇌 기능이 망가진 곳에 이런 신경 칩을 이식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으나 아마도 이런 것이 실용화되기에는 굉장히 한 30년 이상이 걸릴 것 같고, 따라서 좀 더 가능한 거, 척수 손상 혹은 그런 중풍 환자들의 뇌질환의 재활을 돕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명령어로 바꿔서 이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나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30억 개의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특정 신호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초 생물학적인, 기초과학적인 연구를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분야는 기억 향진제, 다시 말한다면 머리가 좋아지는 약입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이 개발해서 이름하여 브렉바스터를 띄우려고 그러는데요.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의 질환인 치매, 이것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 또 나르코랩스는 뭐냐면 기면수면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학생 중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잠에 팍 들어는 꼬꾸라지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긴 모다피닐, 이것은 일종의 잠을 쫓아내고 기억력을 향증시키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약물로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또 ADHD, 그러니까 주의력이 집중이 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과잉 행동을 하는, 주로 중학생, 국민학생에서 관찰돼서 최근 들어서 소아과에서 ADHD에 대해 연구가 활발한데요.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약물도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떤 질환이나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나, 문제는 어디에 이게 있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마구 복용하는 거죠. 그냥 밤을 새면서 공부하고자 할 때 잠을 쫓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모다피닐을 많이 복용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회 문제가 됐다는 그런 보고에 접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환자에 적용되든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도 머리를 좋게 하는 약을 많이 개발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그런 수익을 올릴 걸로 생각하는데요. 자,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남이 몇 시간 공부할 것을 한 10분 내에 다 해치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물론 집중력 개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나,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알약으로 이것을 해보려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의 연구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수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 있는 에릭 캔들 박사는 몇 년 전에 노벨상을 수상한 아주 저명한 신경과학자인데요. 이분이 메모리 파마수티칼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있고요. 티 툴리라는 사람은 이분 초파리에서 이 메모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CREB가 기억력 향진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증거를 잡고 이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약물을 개발해서 이미 일상까지는 통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자 표적을 대상으로 한 이런 기억력 향진, 머리를 좋게 하는 그런 약을 개발하는데, 치매 환자들한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높이고 하는데 이런 약물을 쓰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다 찬성하죠. 하나 보통 사람이 중역이 굉장히, 회사의 중역이 많은 보고서를 일괄로 해결하기가 머리가 좀 붙이니까 이런 약물을 투입한다든가, 학생들이 이런 약물을 많이 투입하게 됐을 때는 이것은 분명코 사회에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억향진제, 머리가 좋아지는 약을 개발하려고 하고, 이것은 아마 뇌 비아그라의 같은 그런 충격을 사회에 던질 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신경윤리학이라는 그런 분야가 새로 탄생해가지고 목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영국 사람들이 한 몇 년 전에 누로 리포트에 쓴 논문의 이름인데요. The Neural Base of Romantic Love. 로맨틱한
사랑의 어떤 신경, 그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뇌 영상, 그런 기법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그 차이가 뇌에서 어디서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측정한 실험 결과가 되는 거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억 항진제, 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신경 줄기세포의 이식, 각종 화상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장점도 있으나 이것이 사회적, 법률적,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FBI에서 비밀 요원을 선발할 때 그런 분은 여성의 유혹에 덜해야 되기 때문에 내 영상 촬영을 꼭 한다고 그러고요. 뭐 국내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죠. 영국의 맨체스터로 간 우리나라의 그 선수를 입단하기 전에 내 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또 변호사들은 아마 어느 순간의 미래에 자기의 클라이언트, 의뢰인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이 사람은 원래 뇌에서 공격성을 관장하는 유전자의 이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살인할 수 있었다, 즉 보통 사람과 달랐다라는 그런 뇌 영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이런 일련의 재반 연구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나 또한 학문적인 관점에서 형이상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주로 지금까지 이것은 철학과 사회과학과 심리학의 범주에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뇌기능 관점에서 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의 기능을 향진하는 여러 가지 스마트 필, 또 치료법 뭐 등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반면에 에틱스, 윤리적인 연구는 이게 뒤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얘기의 초점을 중추신경계의 신약 개발 시장으로 돌리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길어지고 삶의 질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에 시달리고 있고 따라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뇌는 피곤한 거죠. 또 병든 뇌를 치매와 같은 것을 아직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중추신경계의 신약을 개발하는 시장은 가장 활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 도표는 X축으로 예상 매출액을 10억 불로 잡고요, Y축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심혈관계에 관한 약물의 개발이 제일 매출은 큽니다. 실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추신경계, CNS라고 그러죠, Central Nervous System의 기능을 향진시키고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신약 개발이 실제는 최선단에 있는 게죠. 이것은 전 세계적인 자료이고요. 이것은 그 질병의 그 상황에서 매출 규모를 나타낸 건데요, 신경계 질환 의약품이 전 세계 마켓에서 40조 원에 이르며 신약 시장 중 성장률이 가장 빠른 분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의 과기부에서도 이 신경과학을 증진시킬 수 한 그런 그 이론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흥미있는 사실이 여기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매출 규모가 제일 큰 것이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130억 불.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통증 환자가 그 다음에 이르고요, 정신분열증 환자, 경련제, 항경련제, 편두통,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스병, 비만, 알츠하이머, 치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ADHD입니다. 주의력 결핍 및 과다 활동 장애군, 척추 손상, 각종 뇌상해, 뇌졸중이 아주 끝한번에 들어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접할 때 뇌졸중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냐? 적절한 신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뇌졸중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블랙바스터를 터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연구 분야인 게죠.
한두 가지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약물의 흐름을 좀 보면서 우리들은 그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요. 엔타이 디프레선트, 이것은 항우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4개의 큰 다국적 회사들이 70억 불의 그 매출을 올리고 있고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엘리 릴리라는 회사가 만들어내는 프로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약품인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아주 좋은 치료제인데요. 다른 회사들도 비슷비슷한 그런 그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그 근본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그 관점은 뭐냐면, 이게 제3세대 항우울증인데, 뭐 영어입니다만 약자입니다만 알아놓으시면 좀 남들이 유식하다고 그럴 텐데요. SSRI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프리시냅트로 업테이크 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그 약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프로작은 SSRI의 그런 일련의 그런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약인데요. 따라서 이 우울증을 굉장히 완화시키는 그런 그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21세기는 치매가 제일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치매에 좋은 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뭐 굉장히 활발한데요. 간략하게 치매의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그런 기초를 좀 살펴보면요, 진단하기가 굉장히 일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이제 타계한 후에 그 뇌 조직을 절편을 내 가지고 거기서에서 나오는 독특한 병리학적인 특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노인성 그런 노인반, 혹은 신경 섬유가 막 엉켜가지고 떡이 돼 있는 거, 그리고 신경 세포 수가 급격히 감소한 이 세 가지가 주된 그런 병리학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치매로 진행되기 전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약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인류가 바라는 그런 그 신약 개발이 되겠어요. 뭐 우리는 알고 있죠. 기억력이 감소되거나 혹은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그 원인을 상당히 지금 많이 접근돼 있습니다. 일단 노화가 진행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노화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각종 그 베타 아밀로이드 혹은 프리셀린 같은 그런 유전자의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이런 치매로 간다는 일련의 그런 실험 동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 아포이, 기타 등등의 좋은 유전자를 대상으로 이런 위험인자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할지라도 모든 신경계 모든 부분이 다 망가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특히나 버너라블 뉴런, 즉 신경세포가 많이 손상을 받는 부위가 한 3군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해마,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인지기능을 관장하는 콜텍스, 그 다음에 특이적으로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라는 그런 그 콜리너직 신경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아세틸콜린이 망가지니까 이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로서는 아세틸콜린을 망가뜨리는 그런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약물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 시장에서 약 12억 불, 아까 그 우울증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이 매출액이 굉장히 떨어지죠. 우리는 거기서 이미 핀포인트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치매 치료제들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치매의 그 진행을 약간 늦추는 정도에 지나지 않지 증상 치료제지 치매를 원인적으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많은 신경과학자들은 치매 관련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부수는 여러 가지 세크리타이즈 효소, 그것을 관장하는 유전자, 뭐 타우 프로테인 이런 것에 대한 분자적인 어떤 해독을 함으로써 좋은 표적을 찾아서 그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한두 질환만 알아봤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얘기의 방향은 과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의 뇌과학의 현 주소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14년 전에 신경과학회, 신경생물학회가 창립됐고 이것이 98년에
하나의 학회로 통합됐습니다. 실제 이 당시만 해도 뭐 몇백 명에 지나지 않던 국내 과학자들을 학회를 2개나 둘 필요가 있겠냐라는 데서 우리는 의견을 모았고요. 그 사이에 1998년이 우리나라 그 신경과학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그 정모 국회의원이 나서서 뇌연구 촉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1990년경에 미국 의회는 Decade of the Brain, 뇌연구 10년이라는 그런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 분야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쏟았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고자 했던 거죠. 굉장히 그 말이 많았습니다. 뭐 뇌만 중요하냐, 심장 연구, 뭐 신장 연구, 그 각각의 생체내 중요한 기관에 대한 연구 촉진법을 다 만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말도 많았으나 뭐 누구나가 뇌가 생명 현상을 통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뇌연구 촉진법을 만드는데 반대하지는 않았고요. 이 법안의 근거로 과기부에서는 뇌연구 개발 사업, 즉 브레인텍 21st라는 그런 국가 중점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의 일환으로 뇌신경생물학, 뇌의학학, 뇌신경정보학 사업단이 있으나 연구비의 규모가 20억에서 30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연구비가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정부로 전달됐고, 정부에서는 2003년 10월 뇌기능 프론티어 사업단을 시작하기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은 비록 숫자는 전 세계에 비해서 적지만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이 역할이 미래는 대단할 걸로 생각되는 그런 지표를 하나 보이고자 하는데요. 1991년 신경과학에 관련되는 국제 학술지에 나온 우리나라의 논문은 42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3,874편, 약 4,000편에 이르고 미국은 2만 편 정도인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와 이렇게 횡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때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 일본 이후에 저희들은 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16년이 흘렀는데요. 2005년 저희 통계상 저희들은 1,8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어요. 이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44배나 증가되는 거죠.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의 질을 높인 겁니다. 1991년 일본은 약 4,000편 좀 못 되는 논문이었으나 얼추 2배 좀 못 되는 걸로 증가했고요. 미국은 약 19만 편에서 3만 편이니까 1.5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그런 이 수에서 저희가 압도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증가율로 보면은 이미 이 두 나라는 4, 5%에 이르나 저희 나라는 급속도로 이 신경과학의 연구 인력이 늘고 있고 그에 따라 연구 질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경과학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파급 효과를 갖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는 거죠. 고령화 시대에 직면해서 퇴행성 뇌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노동력 손실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양극화 시대에 아주 빈부격차에 따라서 굉장히 이것이 사회 문제로 화할 확률도 많고요. 따라서 신경과학에 관한 그런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강한 IT, BT의 융합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또 인간의 친화적인 여러 가지 복지 기술을 개발하는 근거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파급 효과를 위한 데 저희 뇌기능 프론티어 사업단의 실제는 가운데 유치하고 있는 게죠. 지난 10여 년 사이에 신경과학의 연구는 굉장히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뇌질환, 극복되지 못한 굉장히 많은 뇌질환이 많은데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기초 원리를 밝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신약을 개발하려는 것이 전형적인 우리의 어프로치였었는데, 지난 20년 사이에 저희들은 인간 게놈 후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인간의 30억 베이스에 달하는 유전자의 서열을 다 알게 됐고, 그런 유전체학, 그것에 기반한 단백질체학, 또 수많은 그런 유전 정보를 처리하는 생체 정보학, 또 아주 고효율로 어떤 드락을 스크린할 수 있는 이름하여 이것을 HTS 테크닉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일련의 실험 기법, 또 BT, IT, NT, 이것이 바이오텍이고요. 인포메이션 텍, 나노텍, 이런 것의 융합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그런
창의성을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래에서 신약 개발은 새로운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신약 개발을 위한 적절한 분자 표적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옛날보다는 훨씬 빠르고 훨씬 질이 좋은 그런 실험적인 기반을 저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지난 20년 사이에 일어난 내 연구에서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준 패러다임 쉬프트에 해당되겠어요. 자, 저희 뇌기능 프론티어 사업단은 서울대학교 내 연구공원에 있으며 국제 백신 연구소에 실제는 3층에 새들어 있습니다. 저들은 독자적인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국가에서는 연구 위반 주기 때문에 새들어 있고요. 아주 조촐합니다. 사무국장, 팀장, 과제관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회 되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brainfrontier.or.kr입니다. 결국 저희들은 뇌를 연구하는 거고, 어떤 사업단, 저희 사업단은 10년의 장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목표 지향적인 연구 사업단이기 때문에 모토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만든 모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뇌를 CNS란 말로도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CNS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미래에 대한 도전, 챌린지, 산학연, 학계와 산업계와 연구계의 네트워킹, 국내를 포함한, 그 다음에 과학과 기술의 질을 높이는, 그래서 CNS 정신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도 얘기해 보니까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단문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지그문드 프로이드 moves out, 찰스 다윈 moves in. 이 말이 얘기하는 바는 인간의 고등 기능을 말로써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던 그런 심리학의 대가인 지그문드 프로이드 시대는 끝나가고, 찰스 다윈, 그러니까 진화론으로서 생명체 현상을 들어봤던 생물학의 신경계를 생물학적으로 들여다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이 말 하나로 저희가 지향하는 바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자 했고요. 거듭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뇌 기능을 신경 생물학적인 언어로 해석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전 세계의 그런 흐름 속에 있고요. 그 속에서 신경과학은 BT,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새로운 그런 전환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저는 이런 과학기술부의 프론티어 사업단을 통해서 범국가적인 뇌 연구의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우리는 선진국으로 되어갈 수 있는 우리의 우물을 이제는 파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은 무슨 연구를 하고 있냐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뇌에서 발현하는 많은 유전체에 대한 탐색과 기능 연구, 각종 뇌 기능을 항진시키거나 뇌질환 치료의 기반이 되는 기전 연구, 이것을 이용한 실용화 연구로 대별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R&D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단 내에 몇몇 코어 퍼실리티를 둬서 이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경과학은 특성상, 속성상 해부학적인, 전기생리학적인,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발생유전학, 기타 등등 이런 인지과학, 이렇게 여러 분야가 같이 모여서 일하는 그런 다면성, 멀티모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연구 속에서 우리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그것에 기반을 둬서 뇌 기능을 항진시키거나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한두 가지에 끝내버릴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한 5분 정도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사업단이 지난 2년 반 사이에 이루었던 일에 대해서 좀 약간 자랑을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이동수 교수가 한 연구인데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뇌 영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자를 진단한다거나 어떤 실험을 수행해서 뇌 영상 사진을 찍었을 때는 기본 좌표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서양의 좌표를 쭉 써왔습니다. 몬트리올 노롤로지 인스티튜트에서 개발한 걸 써왔는데, 서울의대 연구팀이 한국인의 표준판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내에 이걸 보급해서 무료로 보급해서 우리는 각종 뇌 영상 자료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쓰는 그런 것을 일을 하나 수행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뇌기계 접속 기술입니다. 이 연구는 실험 동물에서 수행된 거죠. 마우스 렛에서. 그래서
활동을 담당하는 그 중추를 파괴시킨 상태에서 이 감각신경계의 신호 전달을 얻어가지고 쥐를 이동시키는 연구이기 때문에 운동에 관련되는 대뇌 손상자들의 디코더는 차이가 있고, 이것에 기반해서 운동 장애가 있는 환자의 어떤 그런 기구를 개발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벤처에서로 기술이 이전돼서 실용화로 접어들고 있고요. 한림대에 계시는 그 신형철 교수님이 수행한 연구입니다. 결국 저는 그 뇌에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느끼고 사는데요. 그 중에서 그 스트레스만큼 중요한 건 또한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좀 피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만만치 않고, 스트레스는 만명의 그 근원이죠. 그러나 스트레스를 진단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혈액을 채취하지 않고 어떤 바이오 센서를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그 감정의 지표인, 또 질병의 지표인 스트레스를 진단하니 저는 올 걸로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인더스트리에서도 이렇게 이런 그 핸드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측정을 했더니 당신은 지금 스트레스하에 있으니까 병원에 가보라든가 약물을 투여하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오겠죠.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단에서 연구된 대표적인 우수 성과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치매 예방 치료제인 AAD2004가 아주대 의과대학 박병주 교수 연구팀에 의해서 개발됐습니다. 아주 강력한 신경 보호작용, 신경 보호라는 말은 신경세포의 사멸, 죽는 것을 막는 거죠. 또 항산화 작용을 보임으로써 현재는 동물 수준에서 연구하는 데 있으나 이미 우리나라와 유럽과의 특허를 냈고, 올해부터 이 연구에 기반해서 좀 더 신약 개발로 들어가기 위한 임상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50억씩 20억의 과제를 이 연구팀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아주대 누로텍이라는 회사인데요. 거기서 이 연구를 받아서 신약 호흡 물질에서 전임상, 임상 단계에 이르는 그런 연구를 수행할 거고, 저희 사업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2년 반 사이에 나온 연구로서 가치가 있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전 세계에서 중추신경계 시장은 대부분의 다국적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다시피 연간 매출액 20-30억 불, 그것을 특허가 만료되기 전 20-30년간을 유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 부를 거기서 움켜쥐는 거죠. 따라서 현실은 전 세계 제약회사가 이걸 다 잡고 있고, 최근 들어서 몇몇 그런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그런 제약회사들이 출연했고, 요 맨 끝에 있는 회사가 누로크라인, 누로서치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조그마한 벤처 회사입니다. 10년 전에는 굉장히 조그맸는데요. 이 회사는 벌써 이제 아마 억불 단위의 그런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 들어갔고, 저희들도 이런 상황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저희도 신약 개발 시장에 들어갈 거고, 그것의 기본이 되는 일을 저희 사업단이 중추적으로 맡아서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선생님, 장시간 고맙습니다.